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왔네요. 이젠 완연한 봄 같더라고요. 새로운 한 해 새 출발을 생각하면 즐거워야 할 텐데, 요즘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전 남편 때문이에요. 전 남편과의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1년 넘어 만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존재를 아시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와 저의 첫 만남은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품평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리 재진이랑 같은 대학 교직원이라고요? 계약직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모교라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었어요. 부모님,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만 계시고 밑으로 동생이 3명 있어요. 제가 장녀고요. 아버님은 뭐 하시나요? 사업? 아님 공직? 일용직 하시다가 최근에 다치셔서 쉬고 계세요. 동생들이 대학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집에 보태고 있고요. 그럼 유미 양이 이 집의 가장이나 마찬가지네? 아휴, 솔직히 말할게요. 유미 양은 우리 아들이랑 급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지금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매울 수가 없어요. 제 신상에 대해 요목조목 물어보시다가 면전에다 대고 바로 퇴짜를 놓으셨거든요. 저는 첫 만남에 급을 따지는 시어머니 모습에 시댁이 대단한 부잣집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도 알고 보니 그렇게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어요. 다만 시어머니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난 아들 둘을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는 것과 같은 목표랄까요? 암튼 시어머니는 가난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처럼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가난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제가 장남의 애인이라니 질색하셨죠. 게다가 사귀고 있는 와중에도 저를 그렇게 내치셨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난리가 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만 계셔서인지 엄청 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이 30에는 결혼하겠다고 말을 내뱉으니 그 결심을 시어머니도 막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이었어요. 자신의 반대에도 장남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아예 몇 달을 알아누우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한 수 접고 결혼을 하게 됐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대신 합가를 조건으로 결혼 허락을 하셨죠. 그 외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걸어놓은 조건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1년에 8번 있는 제사는 맏며느리인 제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희 친정이 기독교고 제사하는 가풍은 아니라서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사를 맡아서 하라는 것도 어떤 무게와 책임이 있는 건지 감을 못 잡았고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고 집안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식대로요. 마치 자신의 가사 도우미를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날 여태 배운 집안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자 시아버지가 장손이었다 보니 친척분들만 좋기 30명이 넘게 오더군요. 시댁집이 마당도 넓고 70평대 정도의 2층 양옥이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일반 집안 제사가 아니라 거의 문중 규모의 제사였던 겁니다. 저는 우선 거실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고모님들과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에서 우당탕하고 소란이 일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니가 주방을 뛰쳐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집 온 지가 30년이 넘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놈의 홍어 알레르기는 낫지를 않어. 전라도 사람이 홍어에 저리 학을 떼는 게 말이 되나 이 말이야. 전생에 홍어 때문에 죽은 귀신이 붙었나? 시어머니는 고모님들의 핀잔에도 속이 울렁거리시는지 마당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걸 지켜보던 친척분들은 아직도 저러냐고 시어머니를 보고 혀를 차시고요. 뭔가 완벽한 척하던 시어머니의 약점을 본 느낌이랄까요. 고모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제사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도 당기고 힘들어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고모님들의 배려와 특혜를 받았지만요. 그런데 시댁은 유독 여자들만 음식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벌초 다녀와서 쉬고 한량같이 놀기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시댁 행사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시동생은 제가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캐나다 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1년 반 전에 한국에 들어와 국내 중견기업 해외 마케팅 부서로 취업을 했고요. 우리 막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임신이라니. 내가 손주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사돈될 분들이 회사 협력업체 집안이라는 거지? 상사분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소개해 주신 거죠. 저도 처음부터 그 사람 집안이 회사랑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처럼 유학도 다녀오고 말이 통해서 만났어요. 난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구나. 확실히 우리 막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더니 와이프도 격에 딱 맞는 사람도 만나고 말이다. 끼리끼리 통해야 만나죠. 예비 처가에서도 자식이 외동이고 첫 결혼이라서 기대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엄마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말해 뭐하니? 그러다 마다. 그런 부잣집이랑 사돈 맺는다는데 내가 뭔들 못해줄까? 그리고 첫 손주라니. 내가 최대한 신경 써줘야지. 시동생 신부가 될 예비 동서애가 그렇게 부자인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웬만해서 만족하고 좋아할 사람이 아닌데 연신 미소를 짓고 좋아하는 걸 보니 대단한 집안인가 싶었어요. 혼전 임신까지 해서 제일 큰 혼수를 해왔다니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리셨죠. 한 달 후쯤 예비 동서가 집으로 인사를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인테리어와 음식 등을 신경 썼어요. 저에게도 그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고요. 무슨 국빈 대접도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육해공 사내진미로 음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까지 따로 불러서 준비했거든요. 집안이 대단하다고 하더니 예비 동서는 시어머니 복도 있을 예정인가 보다 했죠. 솔직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때 저를 대하던 모습과 너무 천지 차이라 가슴 한구석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온다니 내 동지가 생기는 것 같아 내심 반갑고 기뻤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서를 보는 순간 진짜 귀티가 나는 건 저런 거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얼굴에 나는 부잣집 딸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현관문 쪽에 가장 가깝게 서서 마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가 걸치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더니 제게 넘겨주더군요. 너무 군더더기 없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라서 저도 모르게 코트를 받아들고 멍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소영입니다. 말씀대로 너무 우아하시네요. 제가 친한 플로리스트한테 부탁해서 꽃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성함 따서 작품명이 신보아예요. 어머, 진짜가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소영양 너무 센스 있다. 내 이름을 테마로 한 꽃이라니 감동이네. 고마워요.
우리 지금 배고픈데 음식 준비 안 됐을까요?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꽃바구니에도 주제가 있고 이름을 붙이는지 몰랐어요. 예비동서의 고급진 외모와 선물에 그저 신기한 눈으로 빤히 쳐다봤죠. 그랬더니 예비동서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더라고요. 날 보고 왜 그러지? 내가 너무 빤히 쳐다봐서 기분 나빴나? 제가 호기심이 일어 너무 빤히 봐서 예비동서에게 무례하게 느껴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어 눈을 깔고 동서 눈을 피해버렸죠. 첫인사가 식사 초대였기에 다들 자연스레 식탁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부엌 테이블과 싱크대에 있는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세팅된 식탁을 마저 채웠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하려고 앉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여기는 고용인들하고 가족 같은 관계인가 봐요. 같이 겸상도 하시고 그런가요? 저를 딱 집어서 예비동서가 고용인 겸상 어쩌고 하는데 제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역대급 수치심이었습니다. 고용인이라니? 아, 여기? 맏며느리고 소영양 형님들 사람이야. 뭐 첫째가 수수해서 딱 오해받을 만하지. 얼굴도 수수하신 편인데 옷차림이 너무 저희 집 도우미분이랑 닮아서 제가 오해했네요. 그럴 수도 있지. 집안일하는 사람들은 다 닮았어. 어여 다들 마음껏 들어요. 소영양은 아이가 있으니까 2배로 먹어요. 시어머니가 무마시키려 핑계를 둘러댔지만 이미 분위기가 이상하지 뭐예요. 아무튼 정적이 흐른 식탁에는 잠시 동안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첫 대면에 제 외모 평가를 하다니요. 예비동서가 예쁜 건 알겠지만 제게 무례하게 구니까 썩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후에 알게 된 얘기였지만 예비동서는 제가 앞치마를 하고 있어서 착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코트를 받고 시중을 드는 모습에서 예비시댁 가사 도우미구나 확신을 했다고요. 그 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만 하면 동서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남편까지 사람이 아우라가 다른 것 같다고 해서 질투도 났어요. 게다가 동서가 은근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마음에 걸렸죠. 한편으로는 저의 못난 자격지심 탓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싶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나자 시동생 결혼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특히 예비 동서내에서 첫 자식 결혼이다 보니 엄청 따지는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워낙 잘 사는 집안에서 그만큼 해주면서 따지는 거라 저희 시어머니도 맞춰주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시동생 결혼에서 예물이 화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비 동서가 시동생에게 예물로 4캐럿의 다이아를 요구한 거였죠. 다이아 반지 1캐럿, 목걸이 1캐럿, 귀걸이 각각 1캐럿, 총 4캐럿에 달하는 보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진짜 다이아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라서 감도 안 오더라고요. 예비 사돈 내에서 이미 예단을 3억 정도 해온다는 게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그래도 체면 떨어지지 않게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잘난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면 많은 걸 해가야 하는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4캐럿 예물을 저희 부부가 해줘야 한다면 말이 틀려지는 거죠.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가 돈을 좀 가지고 계셔서 비싼 예물을 해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통장에 있던 돈 5천만 원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은행 갔다가 당신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우리 저축통장 돈이 전부 빠져나갔던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이름으로 인출됐던데. 설마 금융사기 당한 건 아니지? 금융사기는 무슨? 엄마가 동생 예물하신다고 해서 드렸어.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뭐? 그 돈으로 뭐래? 동생 예물해줬다고. 참, 그리고 동생 결혼자금 모자르다고 하시길래 대출도 좀 해드렸어. 뭐? 대출? 교직원이라도 국립대 다니니까 저금리로 한도 괜찮게 나오더라. 정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제가 제대로 체험해 보았네요.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숨도 안 쉬어지더군요. 진짜 귀도 코도 막혔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걸 왜 우리가 해줘? 그거 모으느라 3년간 죽어라 일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성낼 일이야? 우리 가족 일인데 쓸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월급에서 일정 부분 처가 드리잖아. 10만 원, 20만 원 용돈 드리는 거랑 5천만 원 적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는 게 같아? 최소한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동생 결혼에 있는 돈 다 드리고 대출까지 받아준다는 말 난 처음 들어. 당신도 어머님도 제정신이야? 참말 서운하게 하네. 솔직히 따지고 들면 그 5천 중에 당신이 모은 거 2천도 안 되잖아. 도대체 이건 어느 나라 논리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좀 더 벌었다고 해도 부부 공동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다니요.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대출 신청 취소하고 당장 돈 돌려받아 놔. 당신 월급도 조금 묻어 있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야? 내가 치사해서 당신 돈 돌려준다. 계산 정확히 해서 당신 계좌로 넣으면 되지. 그럼 내 돈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앞으로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 부담하고. 생활비도 반반에 각자 돈 관리 따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편하게 혼자 벌어 혼자 쓰고 말지 말이에요. 저희가 때 아니게 투닥거리고 있으니 그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아들한테 돈 때문에 바가지 긁는 거니? 어머님,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혼시키셔야죠. 그걸 왜 저희한테 부담을 주세요? 저희 결혼할 때는 이렇게 무리 안 하셨잖아요. 결혼은 있는 대로 하면 된다면서요. 너랑 소정이랑 똑같니? 네 친정은 없는 형편이니까 서로 안 하고 안 받으면 되지만 소정이네는 다르지. 넌 네가 보태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우리 집안 품격 높이는데 초치지 말고. 아이고, 겨우 2천도 못 보태주는 네가 가족이 많니?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방을 나가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을 마치 투자의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부자 사돈이랑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이 되면 먼 훗날 큰 덕을 볼 것처럼요. 실제로 남편은 제 몫으로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걸 빌미로 저와의 언쟁을 피해버렸어요. 당연히 남편과는 그 후 냉전 상태가 되어버렸죠. 시동생은 자신의 결혼자금 문제로 저와 남편 사이가 냉랭해진 걸 알고도 모른 척 하더군요. 처음엔 제 눈을 피하더니 나중엔 저를 대놓고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시간이 흘렀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 일이라는 생각에 상견례장에서 예의를 갖춰 자리를 채웠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오는데 시동생이 제 팔을 잡고 조용히 구석진 곳으로 불러내더군요. 아마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과를 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반응에 기함하고 말았죠. 형수,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요? 소정이 부모님도 계신데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형수 때문에 다들 형수 눈치 봐야겠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똥 씹은 표정이라뇨.
저 정말 맹세코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찔리는 사람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바라본 거면 몰라도요. 뭐라고요? 도련님,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나 참 진짜 어이없네. 아니 까놓고 말해서 도련님이 눈치 보일 짓 해놨으면 적어도 나한테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는 무슨 사과요? 형이랑 엄마가 나한테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건데 그게 어쨌다고요? 우리가 형수한테 죄라도 지은 거예요? 형수 진짜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네. 형수 돈도 다 돌려받았다면서요. 도련님 정말 황당하네요. 아까 상견례장에서 세상 다정한 사람인 척, 예의 바른 사람인 척 굴던 사람 맞아요? 도련님 본 모습 예비 동서 부모님들도 아세요? 와, 우리 형수 무서운 분이시네. 지금 저 협박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 뭐 어때서요? 저도 그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형수한테 못되게 보인다면 그건 형수가 못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나저나 형수 참 머리 나쁘네. 소정이한테 잘하면 결국 그게 다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사람이 눈앞에 이득밖에 몰라요? 도련님은 결혼으로 장사하세요? 아이씨, 왜 말을 그따위로 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인데 이래서 형수가 우리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베푸는 게 있어야 대접을 받지. 아무튼 우리 결혼하면 소정이한테 텃세 부리지 말고 잘해줘요. 그 얘기 하려고 부른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럼 저 이만 갑니다. 남편에게 시동생의 만행에 대해 말해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미 저보다는 자기 동생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 제 말은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오로지 자기 식구들 감싸기에만 급급한 남편이었죠. 이럴 땐 저만 가족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같이 살기 싫어지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 제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자기들만의 고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어느 집이나 이 정도 고충은 있구나 싶었고 저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며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던 중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외식을 하자며 불러내더라고요. 웬일인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까지 예약해서 비싼 고기를 사주더군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한참 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내가 당신 상의도 없이 큰돈 써버려서 미안해. 화 풀어. 늘 자기 의견은 절대 굽히지 않던 남편이 사과를 다 하더군요. 솔직히 저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게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고분고분 그 사과를 받아들일 일은 아니었어요. 이 5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나한텐 비싼 고기지만 겨우 5만 원짜리 사주면서 3천만 원짜리 실수한 거 무마하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내 생각을 더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동생한테 3천만 원 돈 주지 않았을 거야. 내가 번 돈 2천만 원만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살림하면서 당신 내조한 것도 그 3천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생활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지 당신 알지? 그럼 알지. 당신 장 볼 때도 일주일 식당 계획해서 장 보잖아. 식재료 낭비 안 하려고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잘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더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난 말로만 하는 사과 필요 없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생활비는 이제부터 당신이 전부 다 내. 결국 생활비는 다시 남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이 냉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족들 일에 우리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어요. 제가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자 남편이 실없는 농담까지 던지더군요.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아이 난 동생이 하나잖아. 이제도 결혼할 동생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저런 걸 농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졌네요.
아무튼 우리 두 부부 사이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동생 결혼식 날이 되었죠. 시동생의 결혼은 말 그대로 호화로움의 끝판왕이었어요. 호텔에서 진행된 예식은 버진로드에 장식된 꽃감만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더군다나 저 꽃값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 의구심이 들었죠. 시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제 남편 호주머니도 털린 걸 생각하면 꽃만 봐도 화가 스멀스멀 올라왔네요. 그런데 확실히 잘 산다는 건 남다르더군요. 하객들 수준이며 옷차림 자체가 격이 달랐습니다. 동서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겠다는 부러움도 있었지만 동서의 뱃속에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 더 부러웠어요. 저와는 다르게 다 가진 사람 같았죠. 사실 저는 결혼하고 3년 차에도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상의도 없이 큰돈을 시동생에게 주었을 때 내심 내가 임신을 못하니 날 무시해서 저렇게 행동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못했지만요. 아무튼 새 식구가 되는 동서에게 부러움 반 주눅이 반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서에겐 죄가 없으니 잘 대해주자라는 마음뿐이었네요. 시동생네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선물이에요. 면세점에서 샀어요. 이게 뭐니? 화장품이잖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머님께 갖다 드리는 건데 저렴한 걸 사올 순 없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화장품이 다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쓰시는 걸로 골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순서로 바르면 되냐고 묻고 향기도 맡아보셨죠. 엄청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향도 좋다. 비싼 거라 그런지 흡수도 잘 되고 엄청 촉촉하네. 전에 쓰던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그 화장품 작년 시어머니 생신에 제가 사드린 거였거든요. 어머님 말씀에 제 표정이 좀 안 좋았는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큰애가 작년에 사준 건데 이것도 쓸만해. 그러면서 제 표정을 살피셨어요. 저는 그냥 멋쩍게 웃었죠. 그런데 그 틈에 동서가 그러더군요. 아, 형님이 사신 거구나.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던지요. 동서의 눈빛에는 이미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 식구 된 사람과의 첫 만남에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기도 뭐했어요. 일단은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죠. 동서는 이것저것 선물을 막 풀어놓았습니다. 화장품만 사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스카프에 제 남편 양주 선물까지 비싼 것들로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님과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좋아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 선물은 없었습니다. 저만 안 챙겨줘서 서운한 것보다는 일부러 보란 듯이 제 것만 안 챙긴 것 같아서 너무 감정 상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반 친구들한테 사탕 다 나눠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에게만 보란 듯이 일부러 안 주는 거요. 딱 그 정도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제 선물만 없는 걸 알고는 조금 민망해하자 동서가 해맑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참, 형님 건 없어요. 형님이 서로 주고받는 걸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남편 결혼자금 보태주는 걸로 말이 많았다고 해서. 그래도 챙길까 하다가 형님이 받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일부러 안 사왔어요. 저 잘한 거 맞죠? 그래, 네 말이 맞네. 큰애는 주는 거 싫어하니 받는 것도 싫어하겠네.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편하지 뭐. 그치, 큰애야?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말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더 확 상하더라고요.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일부러 저 하나만 따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할 말 다 해버렸어요. 동서, 어차피 난 동서한테 뭐 받을 생각 같은 거 한 적도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둬. 우리 남편이 동서 다이아 사라고 보태준 돈에 내 노력과 수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돈 번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돈 모으려고 내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림했으니까 그만큼 모을 수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그 결혼자금 보태준 거 내 남편이랑 나랑 같이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동서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그러자 동서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쳐다보는데 동서의 눈밑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솔직히 그때 느꼈습니다. 동서 성질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그래도 별다른 대꾸 없길래 잘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서가 집에 가기 전 아무도 안 볼 때 저만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더군요. 아, 짜증나. 눈치 보여서 다이아도 못 끼겠네.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네? 뭐가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방금 짜증난다면서 눈치 보인다는 둥, 다이아 못 끼겠다는 둥 그랬잖아. 제가요? 어머, 형님. 혹시 막 환청 듣고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여보, 왜 그래? 아니, 동서가 그만해라. 새 식구 들어온 날에 이게 무슨 경우야? 큰애 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쯤 해도 너 혹시 텃세 부리니? 시어머니는 제가 텃세 부리는 것 같다며 동서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졸지에 저만 나쁜 형님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제게 동서에게 잘 좀 대해주라는 말만 하는데 동서의 본 모습을 저만 아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동서와 잘 지내보려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네요. 그로부터 보름 뒤가 대명절이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한 명 더 들어오니까 내가 할 일이 줄겠다 싶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동서는 분가에서 사니까 시집살이도 안 하니 명절만큼은 제대로 며느리돌이 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일 하나 안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동서 몸에는 4캐럿 다이아가 척하니 걸쳐져 있었습니다. 명절날 시댁에 알반지를 끼고 오다니 이건 대놓고 난 이번에 손에 물 안 묻힐 거라는 걸 어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동서가 하는 꼬라지에 짜증이 나서 한 소리 했어요. 어차피 제사는 시모도 아니고 제 담당이니까요. 동서, 거기 앉아있지만 말고 여기 와서 전 좀 구워줘. 요리 해본 적은 있지? 요리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전이라뇨? 지금 기름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고 입덧하는데 그런 거 못해요. 그럼 음식 재료 손질이라도 돕든가. 고모님들 다 바쁘게 일하시는데 동서가 놀고 있으면 되겠어? 제사 일손 좀 도와. 어머님이 제사는 맏며느리인 형님이 도맡아 하신다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노는 게 아니라 저 아이 태교 중이에요. 동서는 한마디도 안 지더라고요. 둘 중 하나겠죠. 제가 만만하거나 원래 싸가지거나요. 시어머니와 임신을 방패 삼아 어물쩍 때우려는 동서가 괘씸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 명절이니까 푹 쉬다가 우리 손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알았지? 어머님, 근데 형님이 저 논다고 제사 음식 준비 같이 하래요. 지금 기름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거든요. 아까 홍어도 봤는데 시겁했다니까요. 어머, 넌 지금 좋은 것만 보고 먹고 해야 돼. 첫째야, 원래 너 혼자 제사 준비하지 않았어? 뭐하러 애 가진 동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쓸데없는 일 애초에 막내한테 시키지를 마라. 그러고 보니 홍어 비위 약한 거 전부 동서랑 시어머니가 판박이었네요. 그리고 영악한 동서가 쪼로록 시어머니에게 제가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일러 바쳐서
저는 그럴 기회에 싹도 잘려버렸고요. 시댁에 원래 제 편은 없었지만 더 강력한 적군이 하나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도 하고 궁시렁거리며 혼자 동분서주 명절 음식을 했네요. 그때 벼랑간 시어머니가 친척 고모님들과 시장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남자 어른들이랑 벌초가고 없고 시댁에는 저와 시동생, 동서만 남아 있었어요. 여보, 나 배고파. 우리 먹으려고 들고 온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그럴까? 아이, 나도 슬슬 시장했는데 잘 됐다. 내가 자기 고기 구워줄게. 시동생이 갑자기 부엌 어딘가에서 고기 불판을 들고 와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절 음식 하는 걸 빤히 보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죠. 분명히 입덧 때문에 기름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더니 시동생보다 고기를 더 잘 먹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 안 하려고 핑계를 댄 것도 유분수지 고기까지 보란 듯이 구워 먹더군요. 동서, 아까 분명히 기름 냄새 역하다며. 속이 역하고 입덧한다더니 거짓말이야?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 형수님, 정 굽는 기름 냄새랑 고기랑은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입덧할 때는 변동성이 엄청나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고요. 형수님은 임신 안 해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죠? 장꾀 부리는 동서가 얄미워서 한마디 꼬집었더니 시동생이 적반하장으로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원래도 시동생과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자기 마누라 앞에서 저를 무시하다니요. 열이 받아서 한 소리를 던지려는데 시어머니와 친척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아가 아까 배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크고 비싼 걸로 사왔어. 깎아줄까? 지금 먹을래? 어머님, 저 억울해요. 형님이 저 제사 일 안 도우고 고기 구워 먹었다고 뭐라 하시는 거 있죠? 아니, 아까는 기름 냄새 역해서 전을 못 굽는다고 하더니 고기는 잘만 구워 먹길래 한 소리예요. 하여튼 첫째 너는 임신한 아랫동서가 고기 좀 먹고 일 안 돕고 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나무라면 쓰니? 그럼 너도 아이 가지던가. 어디서 연기를 전공했는지 동서가 약한 척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앞뒤 사정도 안 보고 저만 나무라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난 첫 명절부터 한 방 먹은 기분이었어요. 말로도 현실적으로도 제가 동서한테 뭣도 안 되더라고요. 부자 친정에 아이까지 가진 동서를 제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본전도 못 찾을 판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평소 시동생과 동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주치는 일이 적었기에 그나마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요. 그러다 시어머니 환갑 때 제 서러움이 폭발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환갑을 예전처럼 챙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잔치는 따로 하지 않고 아들 둘이 시어머니를 동남아로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몇몇 친구분들과 시어머니가 3박 5일 정도를 태국에 다녀오신 참이었죠. 난 태국 푸켓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더라. 기간이 짧은 건 아쉬웠지만 풀빌라 고급 마사지 전부 최고급으로 해서 너무 좋았어. 내가 우리 아들들 덕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본다. 엄마, 그런데 이건 다 뭐예요? 포장이 고급스러운 게 명품 같네. 맞아. 내가 너희 주려고 선물 사왔잖아. 이건 우리 장남 거, 이건 막내 거. 요건 명품 화장품인데 우리 막내 며느리 가져다 줘. 태국서 전화하셔서 뭐 라꾸라꾸 침대인가 하는 거 사서 보냈다 하지 않았어요? 집사람한테 선물 또 줘요? 엄청 좋아하겠네. 시어머니가 태국에서 식구들 수대로 선물을 다 사왔더라고요. 심지어 동서 사돈 어른들 선물도 사왔고요. 그리고 시모가 국제전화까지 해서 동서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침대까지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선물도 있겠지 싶어 기대에 찬 얼굴로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뭘 이라는 얼굴로 절 보더군요. 아참, 내가 태국에서 아로마 향초인가 하는 걸 샀는데 냄새가 참 좋더라. 첫째 너 쓰거라. 감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향초를 불러보며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를 꽉 쥐시고는 그러시더군요. 아유, 얘, 향초는 네 방에서만 피워. 나는 영 그 냄새가 싫어서 숨도 못 쉬겠다. 아무튼 나쁜 기운 물리치는 의미도 있다니까 넌 좀 많이 피워라. 혹시 아니? 로또 당첨될지. 저한테는 하나에 1,000원도 안 하는 향초를 선물로 주시더군요. 동서랑 비슷하게나마 해주실 거란 생각은 제 욕심이었나 봐요. 그래도 저도 어머님이 태국 가실 때 20만 원 용돈 드렸는데 말이죠. 솔직히 동서와의 차별에 서운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후 태국 선물 말고도 시어머니의 동서와 저에 대한 차별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머님께 작정을 하고 차별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죠. 차별이라니? 넌 참 생각 자체가 참 문제다. 난 니들이 한 것만큼 해주는 것뿐이야. 넌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다고 생일 기념일마다 돈 몇 푼 주지만 네 동서는 매달 내 용돈 주잖아.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해줘? 바랄 걸 바래라. 저희 집은 그이가 대표로 용돈 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 있을 때마다 용돈 드리는 거고요. 그게 네가 준 거니? 우리 장남이 준 거지. 그래도 식구들 앞에서 너무 대놓고 동서랑 비교되게 차별하시는 거 엄청 서운해요. 그럼 너도 나한테 뭐라도 받을 짓을 해봐. 내가 다르게 해주지 않겠니? 너도 마음 심보 곱겠어.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이 심상이 반이야. 마음 심보를 잘 쓰라니요. 여태 시댁일 군말 없이 다 하고 시어머니 수발 든 게 누군데요. 심보로 따지면 동서나 시어머니나 둘 다 비등비등하게 별로죠. 저도 시어머니가 제 서운함을 헤아려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무시하는 게 빤히 보여서 저를 위해 한마디 한 거죠. 아니면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고기를 구워준다며 동서네를 불렀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니 온 집안에 냄새가 배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소화시킨다고 산책을 나간 틈에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주신 향초도 여기저기 켜두었고요. 그런데 산책 후 돌아온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쏙 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로마 향초에 알러지가 있으신 모양이었죠. 동서는 시어머니가 괴로워하니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눈도 못 뜨겠어. 얼른 저 향초 좀 꺼라. 저는 향초를 끌어다녔는데 그 사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걸어가던 시모가 공기청정기 전선에 발이 걸려 동서 위로 넘어진 거였어요. 임신 중인 동서는 자기 몸을 방어하려 한 건지 뭔지 시어머니를 냅다 밀어버렸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벽에 박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서 CT까지 찍어야 했어요. 머리에 피가 고였다는 말에 며칠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간호간병 병동이 자리가 없어서 일반 병동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가 시어머니를 간병할지에 대해서 의논하는데 동서가 애초에 선을 딱 긋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이번 주에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이 잡혀 있어서 병원에 같이 못 있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그때는 셋째 동생 상견례도 잡혀 있고 해서 면회만 몇 번 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동서만 편애하던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병수발 해드릴 마음도 안 들었고요. 그 일로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가 약간 서먹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가 자신을 벽으로 냅다 밀어버려서 다쳤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 그럴만도 했죠. 시어머니가 내색은 안 하셨지만 동서를 대하는 게 정같지 않으셨습니다. 그쯤에 셋째 동생이 결혼 축의금으로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갖고 있던 돈들은 모두 적금이 들어져 있어서 깨기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당장 축의금 200만 원 정도를 만들어내자니 쉽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간신히 대출 갚고 있는 사람에게서 200만 원이 나올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동서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딱히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임신 막달인 게 무슨 유세인지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가라 했습니다. 동서, 나 이번 주말은 바빠. 동생이 결혼하는데 친정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준비 도와야 해. 형님, 저도 결혼해봤어요. 하루 종일 일정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말에 그이가 모임 가서 저 혼자 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몸이 무거워서 나가기가 힘드네요. 줄 거라니? 동서가 나한테 줄 게 뭐가 있어? 궁금하면 와서 직접 보세요. 제가 형님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형님도 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동서가 하도 자기네 집으로 와보라고 떼를 쓰는 데다 시어머니가 동서네 반찬 좀 가져다 주라고 하시길래 결국 동서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웬 커다란 검은 봉지를 내밀더라고요. 그 크기가 100리터쯤 되어 보이는 종량제 봉지만 했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동서, 이게 뭐야? 옷이네? 네, 제가 형님 드리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형님 볼 때마다 옷 좀 바꿔드리고 싶었거든요. 맨날 늘어진 티만 입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입으세요. 아참,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산 건데요. 속옷이에요. 지난번에 형님네 가서 보니까 속옷이 다 날구해져서 제 마음이 다 안 좋았어요. 지난번에 동서가 왔을 때를 떠올려 보니 저희 집 베란다에 속옷을 널어두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걸 봤을 걸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걸 보고 속옷이 낡아서 사온 거라고 하니 이상하게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제가 속이 꼬여서 안이 꼽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동서가 준비한 봉지 속 옷들을 보면 제 생각이 맞다 싶었어요. 동서는 손수 봉지 안에서 옷들을 꺼내며 제 눈앞에 펼쳐주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준 옷들도 후줄근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오래되어서 디자인이 촌스럽거나 디자인이 괜찮으면 후줄근한 낡은 옷이었죠. 그것도 아니면 디자인이 영 이상해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거나요. 솔직한 심정으로 받으면서도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딴에는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나쁜 의도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웃으면서 좋게 말했어요. 동서, 성의는 고마운데 장롱이 꽉 차서 옷 넣을 데가 없어. 대신 속옷은 고맙게 받을게. 그렇게 말하고 속옷만 들고 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엔 저를 옷 수거함쯤으로 아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서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실은 제가 형님께 긴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동안 동서가 제게 부탁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급하다며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하기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동선에 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동선의 집이 초토화되어 있더군요. 옷들이 거실 소파와 테이블에 한없이 쌓여 있고 주방엔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요. 동서, 집안 꼴이 왜 이래? 형님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형님 급하게 부른 거예요. 제가 집안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형님, 이거 어떡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저를 다급하게 부른 이유가 집안일 때문이라니요. 집안일을 할 줄 몰라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집안일 좀 해달라는 말과 똑같았네요. 동서, 이렇게 집안일 미루지 말고 사람 써.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저 은근 낯가려요. 형님하고는 가족도 됐고 반년 넘게 본 사이니까 괜찮죠. 모르는 사람이 제 집에 와서 제 물건 만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스러워요. 동서가 하는 짓, 말, 성향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시어머니의 젊은 버전인가 싶었어요. 누가 사이좋은 고부 사이 아니랄까봐 어쩜 세세한 것도 저리 닮았을까요. 오늘은 물건 정리하는 것만 좀 도와주고 갈게. 동서가 만삭이니까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택도 없었어. 형님, 그러지 말고 한동안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2-3번이요.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이틀에 1번꼴로 동선에 파출부를 하라니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는 닭살 소름이 돋아서 온몸으로 거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일러 바쳤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바로 호출했습니다. 막내가 막달이라 몸이 많이 무거운가 보다. 가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해주는 김에 음식도 좀 해줘. 네 동생 결혼 챙긴다고 시댁 식구 등한시해서 되겠니? 저도 제 앞가림 하느라 바빠요. 동서도 살림 직접 해봐야 늘죠. 걔가 살림 솜씨 늘려서 뭐하게. 어차피 평생 사람 부리면서 살앤데. 잔말 말고 가서 해줘. 어머님은 동서 때문에 병원 신세 지셨는데 그렇게 동서만 챙기고 싶으세요? 예, 그럼 어쩌니? 이번에 네 시동생 승진 앞두고 있는데 집안이 깔끔해야 복도 굴러 들어오는 법이야. 넌 윗사람이 돼서 그것도 못 해주니? 시동생 결혼할 때 섭섭하게 한 거 이번에 만회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좀 도와줘. 네 동서네 집에서 우리 아들 앞길 신경 써주는 모양인데 우리 집에서도 뭐라도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요. 그 도움을 왜 제가 나서서 줘야 하냐고요. 아이고, 넌 가족 아니야? 왜 이럴 때만 가족인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다음 말에 제 귀가 솔깃했네요. 듣자 하니 그 집 메이드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았다는데 네가 도와준다고 하면 돈도 더 쳐서 줄 모양이더라고. 내가 볼 땐 네 동서가 챙겨준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 그냥 돈 받지 말고 가서 좀 도와줘. 시어머니는 돈도 받지 말고 해주라는데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하지만 동서가 돈을 쏠쏠하게 챙겨준다고 하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300만 원까지는 챙겨줄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만큼 집안일이 급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 실속부터 챙겨야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말을 했죠. 동서, 내가 일주일에 3번 가서 4시간 집안일 해줄게. 월 100만 원 어때? 네? 주 3일에 4시간에 100만 원이요? 그럼 시급으로 2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 주 5일 오시고 8시간 일한 이모님 시급이 15,000원 좀 넘었었어요. 싫어? 그럼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났는데 다음 날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 원 주겠다고요. 동서, 미안해서 어쩌지? 12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무슨 하루 사이에 갑자기 120만 원이에요. 원래 쿨거래하면 100에 하려고 한 거였는데 나도 생각해보니 120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자 동서가 안 되겠다며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딱 3일 후 연락이 와서는 다시 120을 주겠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150을 불렀네요. 그랬더니 동서가 펄쩍 뛰길래 그럼 안 한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동서가 저를 붙잡더군요. 이미 제가 갑인 상황이라 결국 동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고용 계약서를 썼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는 동서에게 제가 말했어요. 동서,
내가 사실 수납 정리 전문가야. 이 정도면 싸게 한 거니까 아까워할 거 없어. 동서니까 특별히 싸게 부른 거니까. 정말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저는 결국 잠깐씩 가서 일해주고 시급 3만 원을 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동생 축의금에 보태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동서의 요구는 까다로웠지만 제가 살림 고수여서 그런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제 인생이 바뀔 만큼 아주 큰 사건이요. 형님,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야? 다이아 4캐럿 말이에요. 그게 왜? 돌려주세요. 뭐? 설마 지금 다이아가 없어졌는데 날 의심하는 거야? 동서, 지금 실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제가 자리를 피하는데 동서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작정하고 가져간 걸 어떻게 찾아요? 결혼하고 반년 넘게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요. 형님이 우리 집 일 해주기 전까지는요. 내가 일해서 사람 함부로 들이기 싫었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일해? 동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인가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 있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를 의심하시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네 동생 축의금 때문에 그랬니? 집안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니들 결혼 반대한 거야. 가난한 애들은 이렇게 티가 나니 말이다. 좋게 말로 할 때 네 동서 다이아 돌려줘.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가난한 티요? 저희 친정 가난한 거랑 도둑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 아니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증거 있어요? 왜 제가 훔쳤다고 확신하세요? 증거 찾는 거 보니 너 맞네. 길게 말 안 하마. 원래 자리로 돌려놔.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본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가를 받긴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만삭인 동서를 도와주었는데 도둑 취급이라뇨. 동서의 의심도 황당했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꾹 참는데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그런 저를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달래주려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어요. 나 진짜 억울해. 어머님 어떻게 저런 오해를 하셔? 완전 날 범인으로 정해놓고 말씀하신 거잖아. 제가 훌쩍이는데 남편이 끔찍한 말을 하더군요. 그만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진짠 당신 아니야? 뭐? 오해든 뭐든 당신이 평소에 신뢰감을 안 줬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신뢰감? 그럼 난 도둑으로 몰려도 싸다는 거야? 당신 말에 가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당신 정말 아니냐고. 설마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날 의심해? 진짜 완전 어이없다. 당신 그동안 재수씨 예물 받은 거 안 잊고 오했잖아. 당신은 예물 받은 거 하나 없는데 재수씨가 내 돈으로 예물 받았다고 두고두고 싫어했잖아. 그래서 당신이 일부러 훔친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당신이 가지려고. 야, 양재진! 네가 나를 의심해? 네가 어떻게? 당신도 시댁 것들이랑 똑같아. 정말 소름 끼친다.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당신은 그나마 내 편인 줄 알았던 내가 등신이네. 와, 당신 머릿속 알고 나니까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같이 못 살면 어쩔 건데 당신이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신 나랑 이혼하면 바로 급하락이야. 계급 다운이라고. 당신이 우리 집안하고 갈라서면 더 좋은 집안 남자 만날 것 같아? 꿈꾸고 있네. 복에 겨운 소리 그만하고 당신이 훔친 거 아니면 재수씨네 가서 다이아 찾아보기라도 해. 찾는 척하다가 슬쩍 놓고 오던가.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의심하더군요. 남편의 급을 나누는 이야기에 저 새끼는 저 집안 식구가 확실하구나 싶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가 일부러 나를 엿먹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제가 짐을 싸는데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더군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신고 접수가 됐으니 와서 조사를 받고 가라고요. 바로 동서의 지시였어요. 저는 진짜 열받은 상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신고 접수로 형식적으로 한 조사였지만 마치 범죄 용의자가 된 것 마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동서에게 치가 떨렸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시댁에 왔는데 시모 남편 시동생 동서까지 저를 싸늘하게 바라보더군요. 심지어 제가 싸놓은 짐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가려던 거 아니었니? 네가 범인이 맞긴 한 모양이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있겠어? 안 말릴 테니 가. 이제는 네가 다이아 가져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이제는 내가 싫다. 그 사케로 가져가서 네 동생 결혼 자금을 대주려던 모양인데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받겠죠. 난 잘못한 게 없고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 죄인으로 몰았으니까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동서 그렇게 살지 마. 동서처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마음씨 못 되겠으면 그 죄값 다 애한테 가. 형님, 지금 저주 거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지 않은 애까지 들먹여요? 동서, 혹시 동서가 다이아 숨기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저를 어떻게 보고? 저 그렇게 또라이 아니에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근데 한편으론 동서한테 고맙네. 내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해줬으니까. 저는 그 집 문을 부서져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생 결혼을 앞두고 제가 갑자기 친정에 찾아오니 친정 식구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셨습니다. 동생들은 무슨 일이냐고 하나같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다들 그렇게 볼 것 없어.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어. 그동안 이혼이 뭐라고. 갈라서는 게 무서워서 내 눈 내가 가리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거 속으로는 직감했었는데 내 착각이겠거니 하고 모른 척 했던 게 후회되네. 뭐 애 없을 때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봤어요.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기대도 안 하긴 했지만 역시나 저런 놈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시댁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찾지도 않더니 말이죠. 남편 말로는 동서 다이아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했어요. 저는 이참에 제 남은 짐을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안 좋길래 내가 또 누명을 썼나 싶었습니다. 조사하면서 동생 네 애견 CCTV가 있어서 살펴봤어. 키우는 푸들 그 녀석이 다이아를 입에 물고 있더래. 목걸이랑 반지는 걔 집에서 발견되고 귀걸이는 걔가 삼켰었나 봐. 제가 훔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셨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렇게 진실했으면 네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지. 말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도 찾고 해명을 했어야 하는 거고. 맞아요. 형수님이 너무 의심밖에 굴었어. 그러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하는 일 중에 청소도 있었잖아요. 바닥에 다이아가 떨어졌다면 형님이 빨리 치우셨어야죠. 우리 강아지도 다이아 삼켜서 난리 날 뻔했어요.
저를 도둑으로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않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도둑으로 몰아져서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시댁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아깝더군요. 그래서 혼자 이혼 변호사도 찾아가 상담받고 남편과 결혼을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당신들이란 사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지긋지긋하네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먼저예요. 제 탓 좀 그만하세요. 댁네들이 못나 빠지고 못된 걸 왜 나를 희생양 삼아요? 이게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말본새를 봐. 네가 원인 제공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뭘 잘했다고 입을 나불거려? 여태 우린 뭐 네가 좋았는 줄 알아? 하여튼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해. 어머님은 그럼 아드님들 교육 더 잘하지 그러셨어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첫째 아드님 반품할게요. 마지막이란 걸 생각하고 시댁에 온 거라 저는 그간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약이 올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남편 놈은 식구들 앞에서 제가 쪽을 줬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제 뺨을 올려치기까지 하고요. 그래, 이혼해. 누가 아쉬운 줄 알아? 거지 같은 당신이 아쉽지 내가 아쉬워? 당장 헤어져. 저는 뺨을 맞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경찰들 앞에서 아내가 열받게 해서 한 대 때린 건데 신고한 거라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더 열이 받아 형사 절차 밟았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서자 뒤늦게 놀란 남편이 제게 100만 원의 합의를 요구하더라고요. 당연히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갔어요. 남편은 위자료도 안 주면서 합의 이혼을 하자더군요. 이미 남편의 폭력 덕분에 이혼 소송을 걸면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말에 응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저 악착같이 이혼 소송 걸고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까지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에게 받지 않은 월급도 청구했네요. 동서가 기분 나빠서 돈을 못 주겠다기에 조용히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 이름으로 입금이 들어오더군요.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1억 시가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가하고 싶다고 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말이에요. 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네요. 결국 저는 이혼해서 승소하게 되었고 위자료 800만 원에 재산 분할로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놓은 적금을 깨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어요. 사촌 언니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아는 지인분들이랑 청소업체를 운영했거든요. 마침 셋째 동생도 회사를 그만둔 터라 저는 동생과 같이 청소 일을 배웠습니다. 사촌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1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매트리스 청소기를 6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할부로 구입하고 매트리스와 침구 청소 위주로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주류 시장이고 수요가 적어서 매달 나가는 할부금밖에 못 버는 날도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니 재요청 손님들이 생기더군요. 나중엔 소개로 들어오는 손님들도 생기고요. 저는 돈이 벌릴 때마다 더 좋은 기계를 들여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새에 꽤 성장했어요. 어느덧 직원도 2명 생기고 작지만 저만의 8평짜리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웬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친정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본체만 채 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큰애야. 큰애라뇨. 저 더 이상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래, 네가 화날 만도 하지. 근데 우리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요? 전 그쪽한테 들을 얘기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잠깐 얘기 좀 해. 전 시어머니는 제 팔을 강제로 붙잡고 자기 하소연을 하더군요. 야밤에 3-4살 된 애를 데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짧게 줄여 말하자면 동서가 애 낳고 나서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동서가 사랑하는 남자가 애는 놓고 오라는 말에 정말 애를 놓고 갔다더군요. 그 애를 시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시동생도 새 출발하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분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제 남편이 아프다네요. 그것도 암이요. 몇 기인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병수발 해줄 것도 아닌데 자세히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웬 파랑색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물건인데 저게 뭐였더라 생각해보다 깜짝 놀랐네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건 바로 동서의 예물 4캐럿 다이아 세트였어요. 그걸 제게 내밀며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애초에 이건 네 거였어. 니들이 모은 돈으로 산 거니까 네 거 맞지? 그동안 서운한 일들 다 잊고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보자. 가족은 무슨? 가족을 핑계로 육아 도우미에 병수발해줄 간병인을 구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게 제 거라고요? 그럼 네 거지. 이제 네 거 맞지? 받아줄 거지? 그럼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제 거라고.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제 거요. 맞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세우더군요. 그럼 큰애야, 언제부터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제가 그 집에를 왜 가요? 가족도 아닌데. 이건 제 거라고 가져오셨으니까 가져갈게요. 뭐? 아니 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진이랑 다시 합친다는 거 아니었어? 제가 미쳤어요? 자기 아내를 도둑년 취급하던 전 남편을 병수발하게요? 아줌마,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저한테 올 게 아니라 간병인을 찾으셨어야죠. 뭐야? 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네요. 전시모는 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쳐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깟 다이아 돌려주고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괘씸해서 쉽게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을 때 핸드폰으로 녹음기부터 켜두었거든요. 그리고 녹음기에 정확히 시어머니가 이 다이아가 제 돈으로 산 다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이 다이아를 다시 가져가려면 꽤나 머리 아프실 겁니다. 소송을 걸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그건 제 알 바가 아니네요. 전 남편은 제게 잘못했으니 그 다이아라도 돌려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좀 더 약 올리다가 돌려줄지 아니면 정말 돌려주지 않을지 말입니다. 전 시모가 똥줄타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네요. 저도 착한 사람은 못 되나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캐럿 다이아 돌려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